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많은 질환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진단과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강직성 척추염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병명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마디가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굳는 만성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인지도가 낮고 다른 척추 질환과 혼동하기도 쉬운 데다가 뼈나 근육이 아니라 장, 피부, 눈 이런 여러 신체 기관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발생 원인부터 진단 및 치료법까지 두 편에 걸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삼성서울병원 이슬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이 병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염증으로 척추와 골반, 경우에 따라서 다른 관절에도 통증과 뻣뻣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젊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척추 및 관절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될 경우에 특히 골반과 척추에서 뼈가 자라나와서 뼈끼리 붙게 되고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몸을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까지도 어려워질 만큼 척추가 변형되거나 강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척추뼈가 붓는다고 하니까 괜히 막 엄청 무서운데 초기에 그러면 어떤 증상을 발견할 수 있나요? 초기 증상으로서 가장 흔한 것은 염증성 등 통증입니다. 허리 또는 엉덩이 부근의 뻣뻣한 느낌의 통증이 아침에 몇 시간까지 지속이 될 수 있고 활동을 하면 좋아집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자다가 깨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허리 통증은 사실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증상이라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이런 다른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강직성 척추염을 먼저 떠올리기는 어렵죠.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큰 특징은 염증성 등 통증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의 기계적 등 통증은 휴식으로 호전이 되는 반면에 이 강직성 척추염의 염증성 등 통증은 움직였을 때 오히려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뻣뻣함이 심하고 한참 활동한 뒤에는 오히려 통증이 나아지죠. 그런가요? 우리가 흔히 허리가 아프면은 좀 쉬면은 나아지고 움직이면 허리가 더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완전 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등은 허리 통증도 유발하지만 디스크가 터져 나오거나 척추관의 협착으로 인해서 척수나 주변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감각 이상이 있는 신경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신경 증상은 초기에는 드문 증상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의한 허리 통증은 수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곤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랜 기간 통증이 지속되면은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증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한 점이 제가 생겼는데 이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이잖아요. 그러면은 허리나 엉덩이 같은 척추 이 부분에서만 증상이 나오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이름 때문에
척추에서 비롯한 증상만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허리나 엉덩이 외에 다른 곳의 통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의 염증, 의학적으로는 부착부염이라고 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킬레스건이 발 뒤꿈치에 붙는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누르면 아프고 눈으로 보기에도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골반이나 가슴 앞쪽에서도 힘줄과 뼈 부착부에 염증이 생겨서 누르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붓고 아플 수가 있는데 고관절이나 어깨, 무릎과 발목 등 큰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이렇게 관절이나 어깨, 무릎 이런 부위가 아픈 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척추 질환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들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뼈나 근육이 아닌 신체의 전혀 다른 부위에서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눈의 충혈, 통증, 눈부심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포도막염, 피부의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건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염증성 장 질환 등 다른 질환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강직성 척추염이 보이는 이런 여러 증상들 때문에 진단이 어려워서 가면 질환이다 이렇게 불린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런 강직성 척추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유전적 요인으로 꼽히는 건 HLA-B27 유전자입니다. HLA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별로 특정한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B27형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높은 확률로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0% 이상에서 HLA-B27 유전자가 발견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HLA-B27 유전자는 일반 인구의 5%에서 발견이 되고 HLA-B27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또한 HLA-B27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른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환경적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세균 감염, 특히 장내 세균총과의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고요. 기계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위에서 증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질환이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그러면 기왕에 이 유전 이야기를 한 김에 강직성 척추염의 유전 여부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라면 내 자식, 내 아이들에게도 유전될 수가 있을까요?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소가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전에 대해서 걱정하시곤 합니다. 분명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소가 질병의 발생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유전 외에도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특정 유전자가 전달되면 질병이 발현되는 종류의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자신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혹시나 하고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말씀처럼 HLA-B27 유전자가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강직성 척추염은 HLA-B27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10명 또는 20명 중에 1명 정도만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가족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한편으로는 가족이라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질환에 대해서 인지하고 증상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면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증상을 알아두고 평소에 내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과도하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강직성 척추염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은 과거에는 염증성 등 통증, 척추 운동의 장애, 골반 엑스레이에서 천장 관절의 변화를 기준으로 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엑스레이에서 뼈의 손상을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진단이 수년 이상 늦어질 수가 있고, 엑스레이에서는 손상된 뼈를 볼 수는 있지만은 염증 자체를 검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MRI를 사용해서 염증을 검출하거나 또는 영상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진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장관절에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과거처럼 엑스레이에 천장관절의 이상을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를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고, 엑스레이에서는 천장관절의 이상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MRI에서 천장관절의 염증이 보이거나 또는 다른 임상 양상을 통해서 진단된 경우를 포함한 것을 척추관절염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 통증을 호소하여 척추에 염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는 몸에 축이 되는 척추와 같은 부분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축성 척추관절염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의 강직성 척추염에 더해서 그 초기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강직성 척추염과 비슷하게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축성 척추관절염의 진단에 주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그 축성 척추관절염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나요? 축성 척추관절염은 만성적인 등 통증이 있을 때 골반의 엑스레이와 MRI를 통해서 천장관절염의 유무를 확인을 해보고, 앞서 설명드렸던 염증성 등 통증에 합당한 통증인지, HLA-B27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부위에 관절염이 있는지, 부착부염, 포도막염, 건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동반되는지, 혈액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임상적인 요소들을 통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자, 강직성 척추염은 젊은 남자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축성 척추관절염도 마찬가지일까요? 나이대부터 말씀드리자면 40대 미만의 젊은 나이에서 대체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5% 정도의 환자는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남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최소 서너 배에서 최대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축성 척추관절염 전체로 보면 기존의 예상보다 여성 환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남녀 비율이 거의 1대1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에 따라서 최근 축성 척추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의 용어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은 생소한 질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발생 원인부터 증상, 진단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싶으셨다면 지금 빨리 조기 진단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 더 할 이야기가 많이 남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죠.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